자, 이거 뭐 끝날 때까지 쭉 가겠습니다, 그냥. 네. 자, 2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 규범 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뭐 당연히 틀린 거죠. 네. 뭐 이게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익에 대해서는 과정설과 실체설이 있는데 과정설 같은 경우는 어땠죠? 과정설이다 그랬을 때는 민주적 절차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표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지면 그것으로서 이제 공익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꼭 뭐여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공익의 과정설인데 실체설은 반대입니다. 실체설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 부합할 때만 공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남긴 하죠. 질문이 남는 게 이거 철학적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서양 철학은요. 오랫동안 뭘 가지고 싸워왔냐면은 절대 진리라는 게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 사약을 먹고 죽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절대 진리가 있다는 쪽이었고 그를 해한 자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존중돼야 될 존재이고 누구나 다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이지 절대 진리, 절대 선이라는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들이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기도 하죠. 당시에 있었던 민주주의가 결국엔 절대 진리를 탄압하는 어떤 그 장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할 정도로 절대 진리는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 논쟁이 공익으로 쭉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와서 보면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게 과정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합의를 도출하면 그게 공익이요. 그죠? 그런 것이고 이 실체설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체설로 가면 약간 한계가 있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누가 정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정할 거냐. 이게 진짜 공익이야. 이거 누가 정하냐 이거예요. 보통 보면은 누가 정해요? 통치권자. 그러다 보니까 통치권자가 바뀌면 그 사회의 공익의 지향성도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남는다는 거였죠. 그렇게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과정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체설에 대한 얘기인데 잘못 나왔고 1번이 2번은 사회적 형평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건 60년대 후반의 신행정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관계론 때는 아직 능률성입니다. 인간관계론 때는 아직 능률성인데 그때가 이제 기존에는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게 강조가 됐고 이제부터는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걸 강조할 뿐이에요. 능률성은 똑같은데 능률성을 달성하는 방식이 분업화를 통해서 막 체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간 겁니다. 아직 형평성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걸 끄집어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고 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 사회적 효율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이 효율성입니까? 효율성은요. 투입 대비 산출이 커지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형평성? 근데 그것도 이제 기계적인 어떤 수평적 형평성? 이런 개념 정도가 돼요. 우리가 이제 형평성, 평등이다 그랬을 때는 수평적인 형평성도 있고 수직적인 형평성도 있는데 수평적 형평성이다라고 하면 어땠죠? 수평적 형평성이다 그랬을 때는요. 그때는 그냥 모두 다 똑같이 대화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차별하지 마. 그런 거거든요. 기계적인 거예요. n분의 1방 하자. 거의 이런 식이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더 노력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n분의 1밖에 못 받고.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조건상 남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들하고 비슷해지기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주는 역할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수직적 형평성이다. 그래서 더 노력한 사람한테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좀 건져내주는 역할도 좀 해주고, 어느 정도는 출발선까지는 세워놔야 돼. 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뛸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 10km를 어디서 뛰고 왔는데, 야, 지금부터 100m를 뛰어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 좀 휴식을 취하게 하고, 똑같은 컨디션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경쟁을 시키고 더 노력하고 성과를 낸 사람한테 보상한다. 이러면은 되는데, 그러지 않은 조건이 불충족된 상태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또 그것도 불평등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게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그 전장현이라고 장애인 단체가, 그죠? 장애인 단체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럴 때 휠체어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뭐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게 원론적으로 우리가 반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출근 시간이든 퇴근 시간이든 언제든 우리가 이동하는데 똑같은 이동권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뭐라고 반론합니까, 그걸? 능률성이 떨어지게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그 인권의 개념, 평등의 개념에서 완전 어긋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입에 담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일리가 다 있잖아요. 누가 됐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그걸 보장하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능률성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능률성을 좀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라고 일부 둔턱도 없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죠?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계단 같은 데도 그 이동장치 만들었는데 그거 위험하다며요. 그래서 그거 없애고 엘리베이터 다 설치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요구가 정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사회적 합의에 비춰보면 정당한데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용 빈도에 비해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이제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능률성하고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충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왔던 측면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효율성하고 형평성의 가치를 좀 비교해 봐야 되고요.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죠.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4번은 맞는 얘기네요. 발전행정론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국가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같이 내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목표 달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효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의 답은 4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찾으시고 그 다음에요 2번으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옳은 거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요. 또, 갑니다.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이제 전달 방식입니다. 프랜차이즈가 나왔네요.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한다. 이건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프랜차이즈는 면허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바우처 방식이 되겠죠. 그죠? 바우처 방식. 그래서 요건 틀린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자, 요거는요. PPP 방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영역이 같이 협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 부분에 출자하고 이를 경영하고 그런데 위험은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호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출자는 하고 이거를 이제 경영하고 정부가 민간 부분에 출자하고 이를 정부가 경영하고 위험 부담을 다 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일단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일단 걸러놓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수익형 민자사업. 자, 그랬는데 요게
BTO 방식 아닙니까? 지금 BTO. BTO면은요, 빌드하고 트랜스퍼 한 다음에 오퍼레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오퍼레이트니까. 이게 이제 맞는데, 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한다. 그럼 T가 뒤로 와야죠. 근데 T가 이제 먼저 나왔기 때문에, O보다 T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 기부 체납한 겁니다. 기부 체납하고 오퍼레이트 권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3번. 네, 이거 틀렸네요. 이게 맞으려면 BOT가 돼야 됩니다. BOT가. 그 다음에 4번. 임대형 민자사업이 나왔습니다. BTL 방식이네요. 이건 L, 리스 방식이죠. 민간이 시설을 건설했대요. 정부가 소유한답니다. 그리고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정부가 소유합니다. 그리고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이거는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지었죠. 민간이 지어 자기네 돈으로. 그리고 정부에 기부 체납했어. T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리스료를 받는 거예요. 리스료,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져줬으니까 다달에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돈이 없지만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라는 차원이에요. 그렇죠? BTO 방식으로 가면 정부가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쓰는 돈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대신에 시민들이 이용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겠죠. BTO 방식이면.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 BTL 방식이다 그랬을 때는 정부가 돈을 쓰죠. 근데 이제 목돈이 안 들어가고, 쪼개서 월 임대료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달이 내든 뭐 연에 내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리스료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부가 돈을 쓰긴 쓰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용요금을 부담하기에 좀 애매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공서비스는 BTL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쓰되 당장 목돈이 없어도 쪼개서 지출하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행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네, 이거 뭐 또 신행정론이네요. 그죠? 네, 신행정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좀 설명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형평성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해드렸던 얘기고, 이때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겹쳐 있었어요. 그 신행정론의 한계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일단은 가치가 개입되다 보니까 학문적인 성과가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주는 이론이지 이것이 보편적 이론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라는 게 초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들에도 보편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죠. 그런 거는 단점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4번으로 갑니다. 주요 행정 이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합법성, 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행정활동을 막아주는데 기여한다 그랬습니다. 합법성, 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행정활동을 막아주는데 기여한다. 맞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죠? 법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합법성이라는 게. 만들어진 법대로 집행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법성 맞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법령 옆에다 펴놓고 공부해야 돼요. 국가직에서 행정법이 어려워서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겠지만 행정법이 제일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그 선배 합격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법은 반드시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이제 뭐 업무 수행할 때 행정법 옆에다 펴놓고 그걸 읽고 해석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판례 같은 것들을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또 그게 어떻게 적용되겠구나라는 것도 감이 오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합법성이라고 하는 거, 이 법령의 근거에서 업무 처리하는 거, 지방직이 되면은 이제 법령도 법령이지만 조례 이런 걸 잘 또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맥락으로 1번을 받아들이시고 2번은 사회적 효율성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효율성입니다. 그럼 아까 인간관계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 맺음 속에서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성하고 좀 연결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얘를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형평성하고는 반대예요. 이 1번에서 그 얘기 계속했습니다. 형평성과 능률성이 서로 대척점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주성하고는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인간관계론 같은 게 그런 것인데요. 이게 이제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회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민주성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형평성으로까지 흘러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외성이라고 하는 게 요구가 됩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분, 초과분 이런 것들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요. 효과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효과성.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자, 이거는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 능률성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되는 것이죠. 효과성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은 목표 달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4번이 답이 되었네요.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덕양구 이쪽에 가다 보면 거기에 저유소 있는 거 간판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데 고향 저유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저유소가 기름 가둬둔 거예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때 석유 파동이 2차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석유 가격이 2배로 올라갑니다. 지금보단 싸 훨씬. 근데 아무튼 2배로 갑자기 올라갔다는 게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2년치의 기름은 우리가 확보해 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지에 저유소를 설치해 놨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국제 원유 가격 그러지 않아도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그래가지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정부가 이거를 좀 덜어내서 쓰겠다 이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저유소가 있고 우리가 기름을 이렇게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 모르고 있으면 그 뉴스가 뭐지 하고 이제 그냥 지나치기 마련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비축해 놨다는 거 푼다는 얘기구나 이게 딱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름값이 더 올라가는 것은 이제 방지하겠다.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어요. 이런 게 가외성이에요. 가외성입니다. 그거 저장 탱크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러려면 계속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는 유효하게 이걸 꺼내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그럴 때가 맞나 아닌가 이거 판단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꺼내 쓸 수 있게끔 가외성 확보해 놓는 거죠. 근데 능률성은 좀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죠? 자, 이제 그 정도 정리하고 5번으로 갑니다. 현대적 상향적 집행 버텀업 방식이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버텀업 방식도 있고 이제 탑다운 방식도 있는데 버텀업 방식이면 우리가 일선 관료제 이론 같은 거 떠올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버텀업 방식.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버텀업 방식을 더 중시하는 학자들이 많이 등장했죠. 예를 들면 엘모 이런 사람도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전향적 집행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후향적 집행을 얘기하고 다 그런 식이에요. 버먼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형적 집행에서 이제 적응적 집행 이런 걸 얘기하고 아예 립스키 같은 학자는 일선 관료제 이론 정도만 던져놓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통합 모형을 얘기했었던 이 사바티에 같은 경우도 이 경우도 원래는 하향적 집행을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통합 모형으로 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상향적 집행이라는 것을 이제 빼놓고 갈 수는 없는데 자, 이제 정책 목표의 설정과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가 명확하냐 이랬는데요. 정책 목표 설정이 명확하냐 또 정책 목표 간에 뭘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냐 그랬을 때는 별로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하향적으로 짤 때는 기가 막히게 기획을 딱 해서 깔끔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런데 상향적 집행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질퍽거려 가면서 현장의 민원인들하고 같이 나들길 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순간순간에 돌발 변수들이 많아요. 순간순간에 돌발 변수들이 튀어나오고 그 돌발 변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돌발 변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정책 목표도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죠? 정책 목표를 그때그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현장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의 요구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성이 매우 높죠. 대응성은 높은데 깔끔하게 뭐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별로 없죠. 그죠? 깔끔하게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큰 틀에서 탁 그죠? 매끄러운 기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향은 좀 거리가 멀어요. 자, 그 다음에 엘모는 전향적 집행은 하향적 집행을 말한 것이고요. 후향적 집행이 상향적 집행을 말하는 거죠. 범원도 정형적 집행은 하향적 집행이고 상향적 집행은 적응적 집행이었습니다. 일선 관료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행사한다. 일선 관료가 여기선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일선 관료가 다 조율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아니었네요. 5번. 자, 6번으로 갑니다. 보기의 정책의 전략적 관리 방안을 단계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전략적 관리 방안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렇게 하면서 앞에다가 정책의 이제 과정인데 사실은 전략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고 스왓 분석이라는 말을 갖다 그냥 넣어놨을 뿐이야. 그 앞에를 떼어내고 보면 좀 더 수월할 거고요. 앞에를 붙여서 하면 뭔가 되게 다른 얘기인 것 같고 낯설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별로. 예.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요, 총체적인 정책 방향과 통용되는 규범적 가치를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 뭐냐. 이런 걸 한번 또 떠올려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기억을 모든 선지에서 맨 앞에다 갖다 박아줬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전략적 의제 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의제 개발. 그리고 정책 집행. 요거는 뭐 디귿이 니은보다 뒤에 가야 되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대안 모색이라는 것도 니은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디귿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겠네. 그죠? 디귿보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왓 분석이라는 게 뭐 그거잖아요. 지금 뭐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갖는 거 약점을 갖는 거 이거 놓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알죠? 스왓 분석. 들어는 보지 않았어요? 네, 있어요. 이게 기업이 자기네 전략을 세울 때 스왓 분석이 있는데 그게 뭐 앞글자서부터 보면은요. 자기네가 스트렝스한 거, 강점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위클리한 거, 뭐 약점을 갖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SW 이렇게 하는 거고 O가 opportunity 이거 기회예요, 기회. 기회고 T는 위협, 위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상황 변수에서 지금 이제 기회가 온 거, 위기가 온 거 이걸 놓고 이거에 대응하는 우리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냐 이걸 해가지고 그걸 이제 2x2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냥 2x2 모형으로. 그건 이제 수합 분석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파악한대요. 이 현재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에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앞에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네, 앞에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요, 대안 모색보다는 앞이고, 그럼 정책 집행보다도 당연히 앞이고, 그러면은 저기 의제 개발보다는 앞이에요, 뒤에요? 그렇죠. 앞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의제가 뭐냐. 이렇게 가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전략적 정책 대안의 성공 가능성 평가.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대안을 모색한 다음에 그 대안별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행이 맨 뒤로 가야 되겠네, 지금 이게. 그죠? 집행이 맨 뒤로 가면 답은 끝났지. 2번이 답이죠. 기억이야 다 똑같은데 정책 집행이 제일 뒤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디귿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게 있지. 평가라는 말이 좀 나왔으니까 비읍이. 그럼 비읍이 맨 뒤 아니야? 평가가 더 뒤에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가는요. 맨 앞에 단계에서부터 의제 설정할 때부터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야, 이게 의제가 돼? 이거 돼? 되는 거 맞아? 이 정보 의제 돼야 돼? 이거 다 평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어때요? 또 평가라고 하는 게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호 비교할 때 그때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평가를 또 하죠. 그 다음에 결정할 때에도 그래서 평가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집행 과정에도 평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모니터링 하잖아. 모니터링. 그렇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종합평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평가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평가라는 말만 가지고 맨 뒤에 있는 종합평가이겠구나. 이게 총괄적 평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략적 정책 대안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한다라고 했으니까 평가라는 말에만 딱 꽂혀가지고 이거가 맨 뒤로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은 또 이것도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앞에 전략적이란 말만 붙어서 그렇지 별거 아니다. 이제 그 말만 떼어내면 우리가 이제 상식 수준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얘기로 연결해서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리플리 프랭클린은 앞서서의 그 회차에서도 이게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 얘는 더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네, 답은 뭐 1번입니다. 상징 정책하고 추출 정책은 알몬드 포엘 이 학자들이죠. 네, 그래서 1번 답인 거는 너무 쉽고요. 앨리슨 모형이 또 나왔습니다. 정책 결정 이론에서 앨리슨 모형이 나왔는데 이게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앨리슨 모형이 좀 쉽지는 않아요. 앨리슨 모형은
사례에다가 적용하기에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이런 경향이 좀 사실은 있죠.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이론 모형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요거요.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이론 모형을 제시한다. 맞죠? 예, 요게 지난 다음에 연구가 이루어져요. 쿠바 미사일 62년도고 이 논문이 언제더라? 69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그 지난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로는 정책 결정을 할 때 모형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모형이 있었다. 관료 정치 모형. 그죠? 관료들도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 이거를 갖다 제시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1번 모형이 합리 모형이었고 2번 모형이 이제 기존의 회사 모형. 근데 그걸 조직과정 모형이라고 불렀고 3번 모형이 이제 관료 정치 모형이다. 이게 새로운 모형으로 3번을 갖다 넣었죠. 이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본 것이고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책의 최고 지도자와 같이 단일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하는 것이고 조직과정 모형은 정책 결정 결과가 참여자들 간의 타협 그리고 협상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봤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치 모형이잖아요. 하는 게. 정치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타협 이런 거? 그죠? 그런 겁니다. 타협. 그래서 요게 이제 서로 논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건 정치 과정, 정치 모형으로, 관료 정치 모형 등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 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 떠올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조직이 자기네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매뉴얼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국방부 애들은 이거 가서 들이받고 전투에서 얘네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입장만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얘네가 우리 적경 지역 근처로 왔네? 그러면 비행기 출동! 이런 거 있잖아.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야, 매뉴얼대로. 그죠? 그런 식으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 그 사건으로 요런 이제 앨리스 모형도 나왔지만 또 하나는요, 키친 게임 이론? 게임 이론 중에 한 가지로 키친 게임 이론도 이게 대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강대강으로 이렇게 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치킨이 겁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겁쟁이 게임. 누가 먼저 핸들을 트느냐. 이건데 그냥 그대로 부딪혔으면 3차 세계대전. 근데 핸들을 누가 꺾었다고 보냐면 후르시초프가 꺾었지. 그리고 꺾을 수 있게 명분을 뒤에서 미국이 이렇게 제공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미사일 설치를 이제 막았던 이런 이제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소련이 열받았던 거는 사실은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터키 쪽에다 갖다 놓는 바람에 여기서 먼저 빡친 건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국이 니네 왜 여기다가 쿠바에다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하냐? 우리랑 한판 하자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니네가 먼저 이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 야 그거 우리가 철수해 줄 테니까 조용히 해결하자. 이렇게 명분을 주고 그걸 가지고 후르시초프가 이제 핸들을 꺾어서 이제 요게 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 이런 이론도 얘기를 해요. 여담을 하나도 말씀드려보고 아무튼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데 이 치킨 게임은 시험에서는 잘 안 다뤄지죠. 게임 이론에서는 오늘 죄수의 딜레마 이론 정도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서는 뭐 굳이 치킨 게임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론이 있어요. 있기는. 그리고 앨리슨 모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관료정치 모형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관료정치 모형은 어떤 거예요? 관료정치 모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관료들이 정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협상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부처청의 뭐 장들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조직의 입장을 얘기하고 하위 조직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고 이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내려진 결론을 가지고 들고 가서 자기네 조직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남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은 3번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조직 목표 변동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정책의 과정이다라고 하면 정책에서요. 정책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 과정들을 제시를 해줬어요. 사실은 해줬는데
놓고 보면은 원래 이제 의제 설정이 있죠. 사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이 있습니다.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엔 어떻게 가요? 정책 의제가 설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정책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추가해 드리려고 제가 끄집어낸 건데, 정책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 형성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입법화가 있죠. 법제화. 정책의 법제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법제화 내지는 입법화. 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정책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대안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잠깐만. 순서를 정책 결정을 먼저 해줘야 되겠다. 미안. 다시 할게요. 정책을 결정해주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과정에서 법제화가 되는 거죠. 법제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지. 이렇게 써드릴게요. 차라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집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이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평가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 평가 후에 이제 이게 환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환류는 사실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까지도 다 영향을 미쳐요. 환류는. 이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의제가 설정되면 그걸 가지고 대안들을 모색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이제 정책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정책 형성은 좁게 보면 요 과정만 얘기하는 거지만 넓게 보면은 정책 의제 설정에서부터 요 과정들을 정책 결정까지를 다 정책 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크게 언급을 안 하잖아요. 잘 언급을 안 하지만은 왜냐면 모델을 존스 모델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가는 건데, 요렇게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환류는요, 요 과정에다가 전부 다 이게 환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류라고 하는 거. 어디로 가도 상관없을 만큼, 그죠? 환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정책의 변동이 있는 거죠. 되나요? 정책 변동. 이렇게까지도 가는 겁니다. 정책 변동론도 독자 문제로 출제될 때가 가끔 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법제화 과정은 별로 출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행정학을 하는 거지 정치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별로 말은 안 되지만, 법제화가 되고 우리가 합법성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책 결정을 탁 못 박아 놓는 게 이제 법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조직 목표의 변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조직 목표의 변동은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냐면은, 이게 정책의 결정 과정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거의 기준을 삼아서 정책 결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 목표 변동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책 평가를 통해서 정책 변동이 일어나거나 환류가 일어날 때에도 목표는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얘기를 따로 떼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곤 하는데, 보시면은요, 목표의 대치가 있었습니다. 목표의 대치는 어떤 거죠? 목표의 대치는요, 목표의 대치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환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환하는 것은 목표의 전환이라 그러잖아요. 목표의 대치, 전환. 똑같은 말인가요? 같이 쓰는 말이죠. 목표의 대치, 전환. 그래서 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데, 목표 전환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썼어요. 그런데 목표의 대치라는 말도 있어요. 똑같은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목표를 어떻게 하는 거죠? 기존의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변질되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과두제 철칙,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잉동조, 이런 거, 그죠? 자기 내부 규율에 너무 매달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죠? 아니면은 내부성, 자기네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목표의 전환에 이유가 되고, 이런 걸 다른 말로 목표의 대치라고 하고 그러는 건데,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바꾸는 것은요, 다만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그 목표를 승계한다는 표현 밑에 있죠.
그거랑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목표의 승계. 그래서 목표의 승계는 본래 조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의 목표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이제 목표의 확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거 짝꿍 맞는 애를 찾아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서로 막 남의 거 같은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건데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은 일부러 목표에 대처, 목표의 전환은 같은 말이니까 전환이라는 말 갖다 거기다 써가지고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니까 틀렸어. 내용은 보니까 이게 목표의 승계를 얘기해요. 목표의 승계는 뭐라 그랬냐면 기존의 목표가 달성 불능하거나 달성이 돼버렸을 때 조직은 남겨두고 새로운 목표를 장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의 승계였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도 틀린 이유는 본래 조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 범위를 확장한다. 그럼 목표 확대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냐면 앞에 거기는 이 일부러 또 반은 또 맞게끔 해놨어. 조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그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뒤에가 틀렸지. 목표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 개념이 틀린 겁니다. 새로운 목표를 장착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하시고 2번 목표의 다원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맞는 얘기죠. 목표의 다원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이유는 이것뿐만은 아니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 목표의 다원화. 목표의 다원화는요. 여가부가 대표적일걸요. 여가부가 처음에 여성부로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여성 정책만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조직 인력 예산 이런 게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이게 뿌리 내리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가족 정책까지 복지부가 해야 될 정책의 일부를 떼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됐을 때 이것이 뭐 성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족 전체의 문제도 같이 고민합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존립의 근거가 조금 더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다원화를 시도했던 이런 이제 기억이 있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뭐 또 중기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중소기업청을 떼어서 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야, 부치고는 너무 하는 일이 너무 협소하지 않아? 그랬더니 벤처를 집어넣잖아. 벤처를 넣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다 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다원하기도 합니다. 자, 목표의 확대가 있는데요. 본래 조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도 자꾸 이제 그 비슷한 얘기들 가지고 이제 말장난 해놨는데 목표의 확대는 뭐였죠? 목표의 확대는요,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원화랑 그런 점에서 비교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너무 옛날 얘기고 여러분 태어날 때쯤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성공의 기억 중에 스포츠에서 성공의 기억 중에 가장 큰 게 월드컵에서 우리가 막 4강 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도 뭐였냐면요. 우리는 1승이 목표였을 걸 그때? 처음에는 1승이 목표. 승리한 적이 없어. 본선에서. 1승을 하겠다가 목표였나? 1승을 전에 한번 했나?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거를 바탕으로 했는데 16강을 가겠다. 뭐 이런 게 목표였어요. 한 번은 이겼었나 전에 아리까리하다. 아무튼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16강이 이제 최고의 목표라고 봤어 그때. 근데 진짜 16강을 갔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때 그 감독이 유명한 말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러면서 갑자기 16강에서 8강, 4강 뭐 목표가 점점 상향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목표의 확대가 되는 겁니다. 확대하고 다원하는 그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목표의 전환, 목표의 대치는 원래 조직이 추구해야 될 목표 말고 다른 목표를 막 추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목표의 승계다 그랬을 때는 기존의 목표가 달성이 돼버렸거나 아니면은 달성이 불가능해졌을 때 새로운 목표를 장착하는 것이고 목표의 다원화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 목표를 동시에 품어버리는 거고요. 목표의 확대는 이제 목표를 하나 달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높은 단계의 목표 이런 식으로 이제 팽창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들러 또 나왔네요. 네. 상황 변수가 아닌 게 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황 변수가 아닌 것은 여기 이제 부하의 성숙도죠. 부하의 성숙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누굽니까? 요거는 허쉬하고 블렌차트. 그죠? 나머지 세 개가 피들러 얘기죠. 앞선 회차에서 똑같은 걸 풀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합니다. 동기 이론 중에서 내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내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여기서는 딱 봐도 부름의 기대 이론이구만요. 그죠? 요거는 이제 과정 이론에서 아주 대표 주자죠. 부름의 기대 이론.
엘더퍼의 ERG 이론이 있고요.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내용 이론이고요. 그 내용 이론은 뭐였냐면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도 내용 이론은 뭘로 동기를 자극해 줄 거야? 뭐 이런 겁니다. 뭘로.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뭐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 중에서 X 이론적 인간이 있고 Y 이론적 인간이 있고. 그러니까 즉 뭐 이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일 자체를 좋아하고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들에게 뭘로 보상해 줄 거냐? 아니 뭐 일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경제적 보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더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취감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좀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들이 좋아하고 동기가 자극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동기를 자극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그래서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욕구들을 그걸 가지고서 접근했던 이론들로 거기 나와 있는 이제 ERG 이론,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성취동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죠. 다만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내용 이론이긴 한데 방금 전에 말했던 낮은 단계, 높은 단계의 구분에서는 좀 벗어나요. 맥클리랜드 설명을 좀 더 하면서 갈까요? 맥클리랜드는 인간의 욕구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봤죠. 욕구에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내용 이론인 건 맞아요, 이 사람도. 근데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세 가지가요. 소속의 욕구가 있고요. 소속의 욕구, 그죠? 소속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취의 욕구가 있다. 그런 걸 봤죠, 그죠? 예,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봤어요.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각자가 사회화의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욕구 중에 뭐가 더 크게 발현될지는 개인차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신박한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단계 욕구, 높은 단계 욕구 다 이걸로 얘기하고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다 낮은 단계 욕구를 충족하면 높은 단계 욕구로 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욕구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각각 다르게 발현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인차가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욕구가 동기로 이제 발전하는데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채워야 된다 그랬냐면 개인들 중에서도 이제 성취 욕구가 발현돼서 성취 동기화된 사람들 있죠. 성취 동기를 중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야 조직이 능률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맥클리랜드 그렇게까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부름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죠? 이게 과정 이론이죠. 어떻게 해서 동기를 자극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동기를 자극할 것이냐 그런 겁니다. 됐고. 근데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의 한계도 기억하세요? 뭘 해줘라 이런 게 없어. 근데 분석만 했지. 사람들이 각자가 내가 이제 열망하는 게 있어. 열망하는 게 있으면 그게 너무 그거를 달성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세부적으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들을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기대감, 수단성 이런 거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은 잘 없어요. 그냥 각자가 느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위치에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게 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분석은 잘했는데 어떻게 해서 리더십을 발현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 리더십도 연결되니까 아무튼 조직에서 동기를 어떻게 자극해 줘야지 사람들한테 그게 먹혀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좀 부족하다. 뭐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프트의 조직 구조 유형입니다. 데프트. 앞서서 우리가 민츠버그 같은 학자를 봤었는데 민츠버그의 단기전사임 이건 뭐라 그랬어요? 단기전사임은요 조직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조직의 종류를 나누는 겁니다. 종류를 나누는 건데 데프트는요 기사매순의 이건 뭐냐면요 조직의 큰 덩어리들을 이렇게 비교한다라기보다 한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조직 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직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조직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됐냐? 물론 그 조직 내부 구조가 차이가 있으니까 조직의 유형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 접근은 조금 달라요. 각도가. 그래서 얘는 요 이론은 데프트를 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이론은 요 안에 들어가서 그 구조를 보는 건데 그런데 그걸 나눠봤더니 기사매수네가 있더라. 이렇게 한 건 아니겠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3번이에요. 이 단순 구조는 어디서 따온 거예요? 민츠버그요. 민츠버그의 단기전사임의 단순 구조가 있었잖아요.
민츠버그의 단순 구조는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말씀드렸었는데 몇 번이지? 12번. 네.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제 데프트가 있어요. 데프트 그리고 이제 민츠버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연결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둘이 이제 각도는 다르게 연구한 거지만 여기 보면 데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 매수내 이렇게 되잖아요. 매수내 이렇게 되는데요. 데프트는 이제 단, 기, 전, 사, 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관료제적인 거고요. 관료제니까 기계적 구조죠. 기계적인 구조가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탈관료제거든요. 탈관료제가 돼서 여기는 유기적 구조가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서 이 기능 구조로 데프트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봤는데 기존에 이제 관료제지. 이게 딱 그야말로 이렇게 피라미드식 관료제지. 그죠? 이거를 조금 더 그림을 상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기능 구조니까 기능별로 이렇게 모여져 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민츠버그는요 조직의 유형을 둘로 나눴지. 기계적 관료제 구조하고 그 다음에 전문 관료제 구조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문 관료제가 밑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탈관료제의 경계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전문성을 가진 관료의 재량이 좀 더 많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관료제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둘을 나눠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데프트의 기준으로 보면 많잖아요. 사업 구조, 매트릭스,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다양하게 열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사업 구조가 동일하잖아요. 사업 구조가 동일하고 임시 특별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퉁쳤어요. 임시 특별 조직 이렇게 해서 퉁쳤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은 뭐냐? 단순 구조, 단순 구조 이렇게 되는데 저 단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단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이제 관료제화 되기 전 이렇게 봐야 돼요. 관료제화가 되기 전. 관료제화도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고등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태아 단계에서 세포 분열이 막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똑같지. 얘도 이제 세포 분열 단계 아직은. 그래갖고 단순 구조다 그랬을 때는요. 전기 핵중지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전략계층이 여기를 조직을 이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 구조는. 그게 무슨 얘기냐? 되게 직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아직 작아. 단순 구조는. 조직이 작고 관료제로 분화가 안 됐어. 조직이 단순하고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 구성원들끼리의 소통은요. 막 이루어져요. 소통은. 그러지만 결정은 제일 위에 있는 전략계층에서 다 결정해. 그리고 상명하복하는 구조를 가져요. 여기도. 그런데 관료제적으로 체계화되진 않았어. 아직은.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의사소통은 굉장히 활발하고 수직, 수평 의사소통이 다 되고 이런 단계가 단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복습을 좀 더 해봤고 3번이 답이 됐습니다. 13번으로 갑니다. OJT하고 OFJT가 나왔죠. 우리가 요거는 또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13번. 자, 우리 이제 교육훈련이다. 라고 하면 이건 이제 두 가지 틀로 좀 나눠서 봤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말이에요. 교육훈련 할 때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서 나눠보는 게 있었죠. 장소에 따라서 나눠보면 여기 이제 OJT가 있고요. OJT가 있고 OFJT가 있어요. 어디서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OJT는 직장 내에서 그냥 하는 것이고 이거는 직장 내 훈련이었죠. 직장 내. 이건 이제 훈련원으로 가는 거예요. OFJT는. 이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대상자별로도 나눠서 봤었어요. 대상자별로 나눠서 보면 제일 위에는 관리자 훈련이 있어요. 관리자 훈련,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요, 저 감독자 훈련도 있어요. 감독자 훈련. 감독자는 중간 간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지시받은 걸 가지고 밑에 잘하는지를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재직자입니다. 일반적인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훈련,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재직자 훈련.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규 채용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신규 채용자 훈련. 이런 식으로 또 대상자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큰 틀을 놓고 보면.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요,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인턴십 OJT죠? 인턴으로 가면은 그 회사 직무에 자기도 같이 배치가 돼가지고 일하면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
15기간 거치는 게 인턴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지금 역할 연기는 OJT가 아니라 OJT로 가야 됩니다. 훈련원에 가서 역할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심리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죠? 고부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역할을 해보는 거야. 어? 그러면서 그 감정에 좀 빠져 들어가 보는 그런 거 하잖아요. 치유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역할 연기를 통해서 교육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왜 무한상사 그래가지고 무한도전에서 너는 부장, 뭐 너는 뭐 사장 이래가지고 나눠서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입장 같은 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의 훈련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다닐 때는 우리 부장님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저 사람 정말 모나고 삐뚤어졌고 이상한 사람이고 일은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진짜 나중에 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일을 시키기만 하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는 엄청 복잡하고. 그죠? 네, 도대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야 되나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누구에게는 당근을 누구에게는 채찍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막 사람이 희한해 보이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가보면 아는 거예요. 가보면. 그죠? 가보면 알아. 그리고 부장이면은 맨날 사람들한테 호통만 치는 것 같았는데 자기는 또 위에 끌려가서 위에 가서 개짝 살라고 이런 거 해보는 거지. 그걸 역할 연기. 이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역할 연기. 아직 내가 그 롤이 주어진 게 아니지만은 연기를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훈련으로 갈 수밖에 없죠.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직무순환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잡 로테이션이라고 나왔는데 직무순환이 우리 순환보직하는 거, 그죠? 순환보직하는 거. 순환보직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왜 시키는 겁니까? 일단은 뭐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경험을 거치게끔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부패 방지의 목적도 있겠죠. 그렇죠? 부패 방지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죠. 형평성의 문제. 누구만 평생 빡센 데서 일하고 누구는 평생 널널한 데서 일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다 언제는 좋을 때가 있고 언제는 좀 나쁠 때가 있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장점이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의 발전도 또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전문성이 막 극대화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하면은 자기 발전은 되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인간화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당장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불만이 있을 때에도 이거를 인내할 수 있는. 왜냐하면 희망이 좀 있잖아요. 좀 지나면은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또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실무 지도, 코칭이죠, 코칭. 실무 지도 그럼 뭔지 잘 모르겠는데 코칭 그러니까 느낀다고 보죠. 붙잡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지. 사수가 부사수 가르쳐 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게 다 OJT입니다. 자, 이렇게 2번이 답이 됐고요. 14번으로 갑니다. 대표 관료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그 지위 속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그 입장을 100%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언제 그걸 느꼈냐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때 좀 또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전에 내가 누가 부모님을 잃었다 그럴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척만 했지. 진심으로 내가 그 감정이 어떨 거다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 모르면서 그냥 신용을 하는 거야, 신용을. 같이 슬퍼하는 신용. 거의 뭐. 근데 이제 그 감정을 내가 느껴보고 나면은, 이게 이런 정도의 슬픔이 오겠구나, 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할 기회가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세계는 경험을 해보면 확실하게 더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게 중요하니까 젊은 세대는 아무 역할도 못해.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신용은 했잖아. 그래 대충 짐작은 했잖아. 이런 정도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테니까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그려내긴 하잖아요.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정도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 경험해 본 사람하고의 그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 관료제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 실제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다가도 그걸 잘 반영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마도 이렇겠지라고 상상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는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시기상조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 거지만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생긴 거가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수업 시간에 논쟁하기에는 너무 예민하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죠? 역차별이 있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죠. 실적제 구현과 행정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제는 뭐랑 딱 연결되냐면, 실적제는 뭐랑 연결돼요? 능력, 무조건 능력이 높은 사람 이런 거예요. 능력이 높은 사람. 그런데 대표 관료제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루트로 사람을 뽑고, 그죠? 그리고 특히 당신은 출신이 그쪽이니까 점수가 좀 낮아도 당신을 뽑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무 수행 능력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관료제가 나왔던 거는 미국에서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이었고요. 그 전에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관제적인 요소가 좀 더 가미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맞죠? 네.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3번이 답이 됐고,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공직 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맞긴 한데 여성에 대한 것,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게 여성에 대해서 공직 임용의 할당제를 딱 집어서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건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뽑을 때 비례대표 의원 있죠. 여기는 홀수 번호는 반드시 여성으로만 공천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게 정치인들은 특히 진짜 이 남자 일색이야 거의. 근데 외국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 한때 그런 주장도 있긴 했었어요. 이 권력의 욕구는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더 강하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뭐 핀란드 이런 데는 왜 안 그래?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문화적인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도 듣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성의 비중이 너무 낮으니까, 뭐 국회의원도 지금 여성 의원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적은 거예요. 인구 비율에 따져봤을 때 너무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격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은 계속 이런 상태니까 이거를 이제 거기다가는 확실하게 이제 여성 할당제 쿼터제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성 할당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남성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예. 실제로 따지면은 그거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정도로 특정성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는 것이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교사. 남자들이 훨씬 더 이로운 거 아니에요? 이롭잖아. 대학 갈 때부터 훨씬 쉬워. 교대는.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별을 이렇게 조율하다 보면 이건 굳이 어떤 특정 성이 이득을 보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뭐 때로는 필요하면 여성들도 이렇게 할당을 하고 한다. 뭐 그런 얘기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5번.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 확보 방식을, 이건 뭐 쉽네요. 그죠? 기금으로 우리는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금이 고갈된대. 지금 인구구조로 가면. 그러면은 내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기금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기금이 고갈되면. 비기금제,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람들이 받아가나 보지 이제. 그럼 이제 애매한 사람들이 이거야. 기금이 고갈될 즈음에 나는 계속 돈을 붓고 있는 사람. 애매하죠. 근데 그 국가가 보장하면 돼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잉된 공포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간 보험사들이 자극하는 경향이 크다. 민간 보험사들이 아우 국가에 연금하지 말고 우리 연금 드세요. 이런 거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민간 보험 그에서 연금하는 거는요. 사업비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를 뗍니다. 그건 알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저도 가입한 게 있습니다. 선물로 금을 한 돈 주길래 가입을 했다가 어린 나이에 그랬는데 아씨 이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공부하고 봤더니 아이씨 엉망진창이야. 이거 먼저 하는 게 아니었는데 덜컥 그거 먼저 해가지고 그런 후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국가가 기금으로 쌓아뒀던 게 고갈된다고 연금을 못 받는다? 그럼 국가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럴 리는 없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현명한 대책을 만들긴 해야 되죠. 그 과제는 있는데 이게 독일만 해도 비기금제입니다. 독일이 연금 안 줘서 망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긴 하지. 쌓아둔 돈을 깎아 먹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런다고 이게 연금을 못 받는다 망하거나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선택의 여지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연금을 옹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비기금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더 많아요. 적립해 놓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금제를 선택했죠. 왜 그랬냐면 못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는 그 전에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걷어서 이걸 가지고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게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저축해서 이렇게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축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내가 낸 돈이 여기 쌓여 있어 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보장제도는 지금 여력이 되는 사람이 돈을 내주면 지금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걸 타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마치 내가 적금 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눈에 보이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여제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공부조제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한 거예요. 근데 민간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에 들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예산제도로 또 가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LIBS 각 항목에 의한 예산 배분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이렇게 나왔네요. 각 항목에 대해서 예산 배분을 해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이랬고.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요소 중심으로 단위 원가의 업무량을 곱해서 예산액을 측정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죠? 그러면 1번, 2번을 놓고 보니까 1번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요게 2번을 보니까 확실히 2번이 맞는 설명이거든요. 1번 애매한 표현이 틀린 거구나 라는 거를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 1번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목표 이런 거 잘 없어. 이거 그냥 있잖아요. 품목 단위로 어디다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쪼개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목표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 어렵고 단지 뭐에만 좀 초점을 맞추죠?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돈 못 쓰게 하는 거. 인풋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조직 목표 이런 거대한 뭐 차원의 얘기는 보기가 어렵고요. 특히 이걸 다 쪼개서 보다 보니까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과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과별로 예산을 다 자기네 선에서 필요한 걸 요구해. 그걸 합친 게 전체 예산이야. 그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고려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틀린 겁니다. 2번은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곱해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LIBS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뭐 성과는 있는 게 맞아? 돈은 쓰긴 쓰는데 성과가 있는 건 맞니? 이런 질문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그거를 바꾸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바꾸려고 지금 이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렇게 한 겁니다.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해가지고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얼마나 많은 아웃풋과 아웃컴을 가져오느냐. 이걸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아웃컴까지도 안 가. 그냥 아웃풋. 인풋 대비 아웃풋.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죠. 자, 그리고 목표관리 예산제도가 또 나왔었죠. 이거는 이제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비판 속에서 나왔던 겁니다. 부처별 기본 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상향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PPBS가 하향식으로 만들어졌었죠. 존슨 행정부 때, 그죠? 존슨 행정부 때 하향식 예산제도가 나왔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예산제도랑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 계획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되게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지. 5년 뒤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닉슨이 목표 예산제도로 바꿨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상향식으로 달라진 겁니다. 목표 관리제가 어떤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자기가 수립해서, 그죠? 위에 보고하고, 그걸 가지고 조율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향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연기준 예산제도는 기존 사업 예산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전부 다 다시 리셋해서 원점 기준으로 매년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결정 패키지가 있고요. 의사결정 단위를 선정해야 되고요. 뭐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기준 예산제도는 뭐든지 다 원점에서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실물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예산을 짜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실물을 보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덩어리로 잘라낼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 유닛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이 예산을 다 만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 만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심지어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고 지 돈을 갖다 꼬라 박으면서도 그 기업 재무제표도 못 읽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이요. 남이 얘기하면 야 이거 뭐 삼성전자 망하겠냐? 뭐 그러고 뭐 삼성전자 요즘에 위기론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러잖아요. 뭐 이게 폴 더블폰도 중국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는 등 뭐가 오류가 났다는 등 뭐 맨날 이러잖아요. 기업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읽어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건데 재무제표도 못 읽으면서 주식 투자를 해. 개별 기업에 대해서. 왜 그럴까?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는데. 왜 그래? 어려우니까. 그거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 됐어. 그래서 나보고 너 예산 짜. 그러는 거야. 그럼 이게 어려우셔. 어렵잖아요. 예산 짜. 시민단체 같은 데가요. 시민단체 같은 데를 이제 엄밀히 보겠다 그러고 들어가서 예산을 털면 그러면은 거기서 잘못된 것들을 막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런 거에 트레이닝 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 야, 너 성실하니까 너 꼼꼼한 거 같으니까 네가 이거 장부 써. 장부 썼어. 근데 잘못 기재했어. 나중에 문제를 삼으려면 다 삼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회계장부 관련된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공무원들한테 다 연기준에서 니들이 다 알아서 짜봐, 올려봐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의사결정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돼 라고 이제 견본을 주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예산을 짜는데 전문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여기만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예산 우리 절차 보면 1년 내내 예산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밑에서부터 다 예산 전부 다 니들 예산 니네가 짜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예산하면 1년 내내 매달리라는 얘기밖에 더 돼. 그런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부 신규 사업에만 엄밀한 예산 사정을 한다가 아니고 전부 다 리셋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인건비 맨날 똑같이 주는 걸 그걸 왜 다시 짜? 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건데 반복되는 업무인데 그걸 예산을 왜 또 다시 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짜라는 이유는 있죠. 혹시 모를 그 안에 숨어있는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감축 관리니까. 자, 그렇게 복습 한번 해봅니다. 17번 갑니다. 예산의 원칙이 또 나왔습니다. 예산 단일성.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단일성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명료성 뭐 이런 거죠. 그죠? 국민이 알기 쉽게 하는 거 명료성. 예산 완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수익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된다. 완전성이 있습니다. 완전성. 네. 이건 맞는 얘기네요. 예산 총계주의. 그죠? 2번이 맞고요.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한정성 내지 한계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엄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를 분명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엄밀성을. 그죠?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또 밑에 나왔는데 국가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단일성이죠. 단일성 예외로 특별회계도 예외가 되고 기금도 예외가 되고 추가 경정 예산도 예외가 되고 그죠?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지능에 관한 사무, 축산물, 수산물,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에 관한 사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게 가장 있잖아요. 가장 누가 봐도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일. 그런 걸 찾으시면 돼. 예? 국가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일. 이 중에서 제일 그런 게 어떤 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근데 이게 실제 법에 명시가 되거든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 찾아내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국가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런 거라면 3번이죠. 물가 관리를 어떻게 지방이 따로따로 합니까? 물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요, 예를 들어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고기 산지와 소비지 이런 데가 떨어져 있을 텐데, 그죠? 떨어져 있는데 각각 지자체가 이걸 물가 관리해라 그러면은 이게 소비지에서는 물가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전국의 이 소고기의 공급량 이런 것들 예측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야, 그럼 수입산 소고기를 좀 더 늘려서 수입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전략도 세우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큰 시야가 필요한 분야는 또 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외교, 국방,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법도 이제 지자체가 못하게 해놨고, 그죠?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 돼요. 외교, 국방 이런 거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이번에도 저 선거 기간에 논쟁이 좀 있었는데 지역별로 아니다. 지금도 이거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 법을 개정해서. 그런 논의가 있어요. 뭐 선택하기 나름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런 거 있죠. 경제적인 기준들도 전국적으로 통합해 놨고요. 도량형 같은 거 있죠. 단위. 이런 것도 전국적 통합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것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큰 시야,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번, 티브. 가끔 나오죠? 티브 모형. 티브는요, 책을 쓰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넣을 수 있냐면 이 지방자치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저 앞에 가서 공공선택론에다가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라는 거야? 결국에는 비경제 영역의 경제적 렌즈를 가지고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이거 지방정치 영역인데 이거를 경제학적 렌즈로 가지고 가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봤냐면 우리가 지역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다? 발로 하는 투표? 즉 소비자가 내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지를 고르는 거와 똑같아.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큰 차이가 사실은 없거든요. 미국은 큰 차이가 있지. 미국은 주마다요, 시스템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추가하는 가치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진짜. 그러기 때문에 성향 차이도 뚜렷하고, 문화도 진짜 다르고, 각기, 주마다. 왜냐면 원래 주가 다 개별 국가 아닙니까, 얘네들은. 원래가, 지네 머릿속에. 근데 그걸 외교를 하나로, 외교 국방을 터서 하는 거잖아. 그럴 뿐이지, 그게 너무 안착돼서 오래 오다 보니까는 미국이 한 나라로 이제 다 인식이 되는 것 뿐이지 그 안에 가보면은 세부적인 제도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원하는 정책을 쓰는 대로 내가 이사 가서 살아야지 이런 게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 정책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사 간다 이런 생각은 우린 잘 안 하지 않아요? 미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수 진보 나눌 때 낙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체 때부터 이게 생명체지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고, 아니 내 살에서 여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막 뜯어버리기도 하는데 이게 생명이야? 이게 뜯은 게 세포 한 덩어리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 그게 관념의 차이거든요. 이제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해서 믿을 것이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논쟁이 굉장히 커. 굉장히 큰데 그래서 주마다 채택되어 있는 제도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는 낙태 시술이 합법화되어 있고 어디는 불법이고 그래서 다른 주에 가서 시술을 받고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마약도 뭐 약한 거는 또 뭐 그 막 허용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정책 때문에 내 삶의 질에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 티브 모형 같은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얘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우리가 제주도 간다고 막 제도가 갑자기 확 달라집니까? 뭐가? 사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얘네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 그런데 그러면서 반로하는 투표라는 개념 이사를 만들어냈는데 다만 여느 경제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은 전제 조건을 깔아버려야 돼. 너무 많은 전제 조건을 깔지 않으면 이론이 성립이 안 돼. 그게 한계입니다. 정보의 불완전성.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냐. 안 되지 이러면. 정보가 완전해야 돼요. 어느 주에 가면 어느 정책을 쓴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정보가 완전하면서 그리고 여러 개 지방 정보가 경쟁하고 있고 그 주에 가면 내가 먹고 살 거리가 보장돼야 되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도권 못 떠나고 있어요. 수도권 떠날 마음은 옛날 진작 먹었는데 그나마 먹어서 변방에 외곽으로 가긴 갔는데 근데 아침마다 느끼지. 교통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 왜냐면 자꾸 서울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러니까 출퇴근 시간 짜증나고 이게 계속 남아있어.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진작 갔어 내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사 가고 싶어도 교육 문제 때문에 못 가는 집도 많아. 얘가 고등학교 다니면 특히 전학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야 그 마음 먹고 간다고 쳐도.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그 지역에 가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해서 그걸로 배당해 줄 거야.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전제를 깔았어. 말도 안 되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밑에도 나왔구나. 배당 수입에 관한 소득 나왔죠. 예, 이런 것들을 전제로 깔았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었냐면 여기 안 나왔지만 외부 효과가 없다. 이런 것도 깔았죠. 외부 효과가 없다. 제가 그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파주시에서 살면은 인구 규모가 고양시보다 작으니까 고양시만큼의 문화 행사를 못 해. 그죠? 못 하는데 파주시에 살지만 고양시에 사는 공연 같은 거를 내가 와서 봐. 고양시에 사는 시민축제에 내가 껴있어. 그러면 거기서 민증검사하고, 고양시민 아닌 사람 다 꺼지세요. 이렇게 못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파주가 이제 신도시 막 개발하고 있지만 개발되기 전에는 의료원 같은 게 있어. 시골에 주로 있는. 그런 게 있지 종합병원이 없어. 그런데 괜찮아. 고양시로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외부 효과인 거예요. 외부 효과. 그러면 굳이 고양시로 내가 반로하는 투표를 안 해도 되잖아. 파주에 사는 사람이.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부 효과가 없게 차단돼야 이게 이론이 제대로 성립되는 거예요. 고양시에 안 살면 종합병원 못 가. 아프면 죽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어긋났지만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규모의 경제예요.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고양시는 파주시보다 축제 같은 걸 해도 더 삐까번쩍한 할 수 있어요. 왜? 인구 규모가 훨씬 많으니까 예산도 크고. 그죠? 그리고 행사를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는 게 전제가 일단 깔리고. 그러니까 뭘 해도 편하게 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가 가능.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티브는 전제 조건으로 규모의 경제는 없다. 규모의 경제 없다 치고 외부 효과도 없다 치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전제 조건 깔았습니다. 거기까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그런 걸 돌려가면서 냅니다. 문제에서.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렇게. 1번은 이제 비틀어 놔서 틀린 거고요. 마지막 20번 갑니다. 행정사상가와 주장하는 내용을 옳게 짝진 거. 해밀턴주의가 나오는데 해밀턴주의. 해밀턴은 대통령은 못 됐죠? 대통령 못 됐지만은 초대 재무장관을 했던 인물이고요. 미국의 기본 구조를 설계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은요, 야, 우리가 이제 독립도 했는데 연방 중심으로 뭉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자유주의적 성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그 자유를 갈망해서 탈출해서 왔다. 뭐 그런 게 이제 철학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제퍼슨 같은 사람이 이제 3대 대통령이 됐던 제퍼슨이 연방정부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주의를 주장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을 이제 떼어내는 것으로 지방의 이제 자유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려고 했죠. 그랬죠? 그래서 해밀턴하고는 그 이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을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죠? 거꾸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메디슨도 제퍼슨하고 결이 같아요. 다원주의적인 것들을 좀 강조했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주의, 다원주의 이런 거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메디슨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해밀턴의 연방주의, 그 다음에는 제퍼슨의 자유주의, 그리고 4대 대통령이었던 메디슨으로 오면 다원주의 이렇게 갔고요. 7대 대통령 넘어가서 잭슨으로 가면은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역관제가 막 도입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윌슨은 뭐 한참 뒤에 이제 1887년 우드로 윌슨 정치행정의 분리를 강조했죠. 정치행정 이원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답은 2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문제 또 다 살펴봤습니다. 설명을 좀 일부러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지방직 시험도 한 이제 얼마 남은 거야? 4월, 5월, 6월 한 두 달? 두 달 조금 덜 남았죠? 두 달인데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어요. 그래서 까먹지 않게 계속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고 회차가 진행될수록 이제 복습되는 내용들을 조금 줄이고 조금 빠르게 스피디하게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쩔 때는 2개 푸는 속도 시간에 3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좀 나갈 겁니다. 처음에는 다시 한번 더 기억을 또 상기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좀 나가다가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짧은데 계속 이제 휴식기 거의 없이 그대로 쭉 가겠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네, 그렇게 할 테니까 이 시간은 비워두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